진성그룹의 연례 파티는 언제나처럼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찼고 그 중심에는 젊은 CEO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축배를 들며 그룹의 눈부신 성과를 자랑했다. 아내 서유진은 늘 그랬듯 그의 발짝 뒤에서 우아하고 조용한 미소로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값비싼 그림의 배경처럼 강태준이라는 인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치에 불과해 보였다. 파티가 끝나고 한남동의 고급 빌라로 돌아오는 차 안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만족감에 취해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서유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수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는 법을 터득했다. 그것이 이 화려하지만 공허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거실 중앙의 최고급 이탈리아제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는 위스키 병을 따르며 유진을 돌아보았다. 오늘 파티 어땠어? 모두가 우리 진성그룹을 주목하고 있어. 내가 해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잔을 채워주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에는 어떤 떨림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강태준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 유리와 대리석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는 잠시 유진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슬렸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속을 알 수 없었다. 그것이 처음에는 신비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짜증스러울 뿐이었다. 그는 본론을 꺼내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진의 시선이 천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짙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 같았다. 뭘 그만하자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반응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이 결혼 말이야. 이혼하자고. 그는 마치 내일 아침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균열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녀 스스로 이 파국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지겨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다.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유진의 질문에 강태준은 피식 웃었다. 이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당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맺어준 정략 결혼이었고 난 충분히 의리를 지켰어. 진성그룹은 이제 내 손에서 완벽하게 성장했고 더 이상 당신 집안의 후광은 필요 없어. 그는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그는 유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왕처럼 거만하게 서서 말을 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한소희 씨 당신도 알지. 이제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자리를 주고 싶어. 한소희, 요즘 가장 잘나가는 여배우. 파티에서도 보란 듯이 강태준의 곁을 맴돌던 여자. 유진은 그 이름을 조용히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을 위해, 진성그룹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녀의 뛰어난 경영 감각과 날카로운 분석력은 언제나 강태준의 이름 뒤에 가려져 있었다. 그가 세상의 찬사를 받는 동안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그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 우아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뒤로 다가가 섰다. 그렇군요.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강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눈물과 분노 애원을 예상했었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다고 역시 서유진답군. 감정이 메마른 여자. 그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유진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시선에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항상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결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지. 강남에 있는 아파트랑 현금 몇십억 정도면 당신 혼자 살기엔 충분할 거야.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보낼 테니 조용히 도장만 찍어. 쓸데없이 언론에 흘려서 진성그룹의 이미지를 망치는 일은 없도록 해. 그는 경고하듯 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자신의 통제에 두려 했다. 그녀를 무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취급하며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으려 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다. 아니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하겠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전사였다. 강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냥 내가 주는 거나 받고 조용히 사라져.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는 유진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진성그룹의 성장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그가 이룬 성공의 이면에 그녀의 어떤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강태준 씨. 그리고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죠. 유진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냉철한 이성과 불타는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다. 압도적인 존재감에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혼해줄게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거예요.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공정하게 진행될 겁니다. 당신이 가진 것, 그리고 내가 되찾아야 할 것, 하나하나 정확하게 계산해야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서유진이라는 여자에게서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괴물을 깨웠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유진은 그를 지나쳐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이 넘쳤다. 서재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강태준 씨 명심해요. 당신이 버린 건 단순한 아내가 아니야. 당신의 제국을 세운 설계자이자 이제 그 제국을 무너뜨릴 사람이니까.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강태준 혼자 남았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서재에 들어선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진성그룹의 창업주이자 그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 아버지는 언제나 말씀하셨다. 감정은 약점이다. 냉철한 이성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 기업 분석 자료들이 가득했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세계였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진성그룹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해왔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강점과 약점, 그리고 강태준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안전한 해외 계좌에 보관된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확인했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진성그룹의 공동 창업주였던 서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몰래 그녀에게 상속해준 막대한 양의 차명 주식이었다. 강태준은 물론 이 세상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녀의 비밀 병기이자 복수를 위한 실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냥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유진은 즉시 몇 군데에 이메일을 보냈다. 수년간 그녀가 비밀리에 관리해온 정보원과 법률팀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계획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성그룹의 이사이자 아버지의 오랜 충신이었던 최 이사였다. 그는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힘이 없어 침묵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초회 이사님, 저 유진입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최 이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제 아버지의 딸 서유진입니다. 그리고 곧 진성그룹의 대주주가 될 사람입니다. 이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최 이사는 숨을 삼켰다. 그는 유진이 평범한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선대 회장이 그녀를 얼마나 아꼈고 그녀의 능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유진의 말에서 선대 회장의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수고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아가씨.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태준의 배신과 이혼 요구,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히든 카드에 대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최 이사는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다. 그는 잊고 있던 충성심과 정의감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의 오만함과 독선에 신물이 나 있던 참이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최 이사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우선 이사회의 동향과 내부 정보를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제 편에 설 사람들을 조용히 모아주세요. 강태준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전화를 끊은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지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고통과 배신의 밤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밤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서유진이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로부터 며칠 뒤 빌라의 초인종이 울렸다. 강태준의 개인 변호사인 김용민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법조계에서 승률 높기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오만하고 냉혈한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그는 서유진을 그저 남편 덕에 호의호식하는 수많은 재벌가 사모님 중 한 명으로 여겼다. 그는 의례적인 목례를 하고는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이혼 합의서입니다. 검토해 보시죠.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와 압박이 섞여 있었다. 서유진은 말없이 그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마치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기업가처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김 변호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지켜보았다. 어차피 내용은 보나 마나 뻔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항목은 강태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 곧 울음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분노라도 표출할 것이라 예상했다. 서류에 명시된 내용은 가히 모욕적이었다. 위자료는 진성그룹의 규모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 50억 원. 재산 분할 대상은 현재 살고 있는 한남동 빌라가 아닌 강남의 작은 고급 아파트 한 채와 외제차 한 대가 전부였다.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은 강태준의 특유재산이라는 명목 아래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통보였다. 그녀의 10년이라는 세월과 헌신을 단 몇 줄의 숫자로 치환해버린 잔인한 처사였다. 김 변호사는 서유진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오히려 너무나 집중해서 서류를 읽는 모습에 그는 약간의 의아함을 느꼈다. 몇 분이 흘렀을까? 유진은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김 변호사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 변호사는 이제 그만 서명하라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이 합의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텐데요. 유진의 말에 김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그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유진은 합의서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기 17조 3항. 재산 분할 포기, 각서의 조건부 효력에 관한 조항인데 최근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대로 진행하면 나중에라도 제가 충분히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하셨군요. 김 변호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지적한 부분은 아주 사소하고 전문적인 부분이라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는 황급히 서류를 빼앗아 들고 해당 조항을 확인했다. 그녀의 말이 정확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평범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이건 단순한 오타일 뿐입니다.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타든 아니든 이런 허술한 서류에 제 인생을 맡길 수는 없죠. 말씀드렸을 텐데요. 합의서는 제가 준비하겠다고.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서류를 되돌려주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의뢰인에게 전하세요. 사람을 얕보는 버릇은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김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굴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빌라를 나섰다. 김 변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강태준은 경노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집기를 부술듯이 화를 냈다. 감히 서유진이 자신의 자비와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발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유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변호사 앞에서 날 망신시켜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당장 서류에 도장 찍어. 내가 베푸는 마지막 관용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진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강태준 씨,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제 변호사를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삼가주세요. 그 사무적인 말투에 강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마치 자신이 상대해야 할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기업 사냥꾼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내 변호사 웃기지 마. 너 같은 여자가 무슨...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유진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강태준은 분노에 차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다. 그는 서유진의 이런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일시적인 반항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머지않아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었다. 한편 전화를 끊은 유진은 곧바로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박진우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박 변호사는 일반적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과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유진이 수년 전부터 만일을 대비해 비밀리에 접촉해 온 사람이기도 했다. 박 변호사님, 접니다. 강태준 측에서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난 유진은 강태준이 보낸 합의서를 건넸다. 박 변호사는 내용을 훑어보고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합의가 아니라 약탈이군요. 진성그룹 총수 부인에 대한 예우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게 바로 강태준이라는 사람의 수준이죠. 그는 저를 완전히 잊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박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가진 패를 생각하면 이 합의서의 100배 이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서 진성그룹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는 당연히 이 전면전을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니요,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결정에 박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할 겁니다. 그 말에 박 변호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네, 서유진 대표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그냥 항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유진을 사모님이 아닌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숨겨진 지분과 능력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침착하게 그를 진정시켰다. 박 변호사님, 이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강태준은 지금 제가 돈 몇 푼 때문에 발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이 모욕적인 합의서에 순순히 서명하면 그는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모든 경계를 풀겠죠.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더욱 오만해지고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겁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는 푼돈 따위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진성그룹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를 저런 남자에게서 되찾아 와야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 당장 이혼을 마무리 짓고 그에게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해야 합니다. 남편의 아내 서유진이 아니라 주주 서유진으로서 그를 상대해야 하니까요. 박 변호사는 그제야 그녀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단기적인 자존심과 이익을 버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포석을 까는 것. 이것은 보통의 배짱과 지략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눈앞의 젊은 여성에게서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진정한 승부사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합의서에 독소 조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강태준 측이 보낸 수정된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쓰는 동안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아닙니다. 강태준 씨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원하던 자유를 얻었으니. 서류를 받아든 김 변호사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 그는 속으로 유진을 비웃었다. 그가 떠나고 난 뒤 유진은 홀로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집도 곧 떠나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굴욕감은 분노로 분노는 복수를 향한 강철 같은 의지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1단계 완료, 2단계를 시작합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태준과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서유진은 미련 없이 한남동 빌라를 떠났다. 그녀가 새로 둥지를 튼 곳은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빌라의 웅장함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서울의 화려한 시티뷰를 조망하는 이곳은 그녀의 전쟁 기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그녀는 이삿짐을 풀자마자 서재로 사용될 방 하나를 온전히 자신만의 작전실로 꾸몄다. 한쪽 벽면은 진성그룹의 조직도 이 사진의 프로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현황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 대신 심플하고 기능적인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허울을 벗어던진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총명하게 빛났다. 이제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으려는 한 명의 전략가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거대한 퍼즐판 앞에서 다음 수를 고민하는 체스 마스터처럼 신중하고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행보는 최 이사와의 접선이었다. 그녀는 회사나 호텔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띌 만한 장소를 피했다. 대신 최 이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인사동의 작은 고미술 갤러리, 그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다실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갤러리에 도착한 유진은 최 이사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다실로 들어섰다. 낡은 목재에서 풍겨나오는 묵직한 향기가 긴장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최 이사는 유진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아가씨.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이사님. 이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니까요. 그녀는 가지고 온 서류 가방에서 몇 개의 파일을 꺼내 최 이사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녀의 지분을 증명하는 공증된 서류와 신탁 계약서들이었다. 서류를 확인한 최 이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류에 적힌 주식의 규모는 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진성그룹 전체 의결권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다. 이 정도면 단숨에 강태준을 위협하고도 남을 그룹의 2대 주주 지위였다. 그는 선대 회장이 남긴 엄청난 유산의 깊은 뜻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결코 강태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 선대 회장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가 감격에 젖어 있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는 그저 지켜줘야 할 선대 회장의 가여운 딸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왕좌를 되찾아야 할 진정한 주군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 늙은이가 아가씨를 위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유진은 그의 충성심에 고마움을 표했다. 목숨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당분간 제 정체를 숨길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강태준의 목을 조여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섬뜩할 정도로 비장했다. 그녀는 최이색의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은 매우 사소해 보이는 일이었다. 다음 이사회에서 강태준이 추진하는 신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주세요. 절대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저 신중한 투자자로서 사업의 리스크를 점검하는 듯한 뉘앙스여야 합니다. 그녀는 최 이사가 던져야 할 질문들, 예를 들어 예상 수익률의 근거 투자금, 회수 기간의 현실성, 그리고 한소희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의존도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었다. 며칠 후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열렸다. 강태준은 이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덕분인지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야심작인 J엔터테인먼트 설립 안건을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다. 한소희를 전면에 내세워 드라마 영화 음반 제작까지 아우르는 거대 프로젝트였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CEO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찬사를 쏟아내기 바빴다. 바로 그때 최 이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회장님,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강태준은 약간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 이사는 유진이 알려준 대로 아주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로 질문을 시작했다. 보고서상의 예상 수익률이 동종 업계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궁금합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최 이사님, 지금 제 판단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진성그룹도 이제는 보수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최 이사의 질문을 늙은 경영인의 노파심 정도로 치부하며 가볍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최 이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물론 회장님의 해안을 믿습니다만 주주들에 대한 책임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핵심 아티스트로 내정된 한소희 씨 개인의 역량과 평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스캔들이라도 터진다면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험은 없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합리적이었고 그 누구도 대놓고 반박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강태준을 맹목적으로 따르던 몇몇 이사들을 제외하고 신중한 성향의 다른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같은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강태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다. 최 이사의 총대는 그들의 불안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최 이사의 태도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런 사소한 걱정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 안건은 진성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는 막무가내로 안건을 밀어붙였고 결국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이전처럼 매끄럽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균열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이사회가 끝나고 최 이사는 곧장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아가씨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강 회장은 제 질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몇몇 이사들이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진은 작전실 벽에 붙은 이 사진의 프로필을 바라보며 그의 보고를 들었다. 그녀의 입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잘하셨습니다, 이사님. 첫 번째 돌멩이는 성공적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제 잔물결이 퍼져나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녀는 말했다. 강태준은 달리게 두세요. 자신이 절벽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고 강태준의 사진 위에 붉은색 펜으로 첫 번째 X 표시를 그었다. 보이지 않는 주주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태준은 이사회의 미미한 우려를 가볍게 짓뭉개고 J-엔터테인먼트 설립을 강행했다. 그는 자신의 결단력을 과시하기 위해 업계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화려한 론칭 파티를 열었다.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한소희였다. 그녀는 마치 진성그룹의 차기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강태준의 팔짱을 끼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언론은 거대 그룹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진출이라는 본질보다 젊은 CEO와 톱 여배우의 화려한 로맨스에 더 집중했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성공의 증거라고 여기며 만족감에 취했다. 하지만 축제의 열기가 식자마자 J-엔터테인먼트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문제는 대부분 한소희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단지 강태준의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한 친구들을 전문성 검증도 없이 주요 팀장 자리에 앉혔고 베테랑 실무진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최악은 그녀가 직접 주연을 맡겠다며 들고 온 영화 시나리오였다. 유치한 내용과 허술한 구성으로 가득 찬 누가 봐도 성공 가능성이 없는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영화에 회사의 1년치 예산에 맞먹는 막대한 제작비를 요구했다. 재무팀과 기획팀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지만 강태준은 사랑에 눈이 멀어 그녀의 모든 요구를 승인해 주었다. 소희 씨의 안목을 믿어. 이건 분명 대박이 날 거야. 그의 맹목적인 신뢰는 회사를 재앙으로 이끌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유진의 작전실에 있는 거대한 상황판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녀는 최 이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보고받는 것 외에도 자신이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J-엔터테인먼트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준비한 다음 단계의 작전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 바로 여론전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를 통해 국내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 홍보 대행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녀는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자신과의 연결고리는 철저히 숨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녀의 목표는 J-엔터테인먼트와 강태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중과 투자자들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주 교묘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증권가 찌라시나 익명의 연예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스가 불분명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J-엔터테인먼트 CEO 연인 밀어주기 위해 초오화 예산 편성 논란, 경력 없는 지인들 낙하산 인사로 내부 불만 폭주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었다. 이런 글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로 치부되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곧이어 몇몇 경제 전문 온라인 매체에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신사업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리스크라는 제목의 기사는 J-엔터테인먼트의 비현실적인 사업 계획과 불투명한 투자금 집행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기자들은 익명의 내부 관계자 말을 인용하며 회사의 경영이 CEO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그 익명의 내부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유진의 사람들이었다. 여론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한소희의 로맨스는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중들은 그들의 관계를 회사를 사유화하려는 CEO의 위험한 도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여론은 마침내 주식시장에 반영되었다. 진성그룹의 주가가 야금야금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부정적인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하락폭은 점차 커졌다. 이사회 멤버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최 이사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주가 하락이라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자 그들은 더 이상 강태준의 독주를 방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최 이사가 자리하게 되었다. 최 이사는 유진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마침내 진성그룹의 주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가격대마저 위협받게 되자 강태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건 분명 진성그룹을 흔들려는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이야. 그는 여전히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그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고작 언론사에 압력을 넣어 기사를 내리게 하거나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과 같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전 아내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부정적인 여론과 지속적인 주가 하락은 진성그룹의 자금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J엔터테인먼트의 무리한 투자와 연이어 터져나오는 구설수로 인해 그룹의 신용등급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강태준이 계획했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은행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더 엄격한 대출 심사 기준을 들이밀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미봉책은 더 이상 시장의 불신을 막아내지 못했다. 제국의 성벽 곳곳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이 언론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무의미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동안 서유진은 자신의 작전실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여론전이라는 연막을 걷어내고 진성그룹의 심장부를 겨눌 금융이라는 이름의 칼을 뽑아들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극적인 정보 흘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을 이용해 강태준을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킬 계획이었다. 그녀는 박 변호사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몇 개의 유령 회사를 동원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극비리의 임무를 하달했다. 모든 거래는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의 출처를 완벽하게 세탁했기 때문에 설령 강태준이 이 공격의 실체를 파악하더라도 그 배후에 서유진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눈치챌 수 없었다. 그녀는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와 같았다. 첫 번째 공격은 공매도였다. 유진은 자신이 가진 자본의 일부를 이용해 진성그룹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그녀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그야말로 회사의 불행에 베팅하는 잔인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주가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최 이사를 통해 입수한 J엔터테인먼트의 1분기 내부 감사 보고서 원본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처참했다. 한소희 주연의 영화는 제작비가 예상의 2배를 넘어섰고 회사 설립 단 3개월 만에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잠식한 상태였다. 유진은 이 보고서의 가장 민감한 부분만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가장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진성그룹 신사업 3개월 만에 자본 잠식 위기, CEO의 도덕적 해이 심각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증발했다. 강태준은 사색이 되어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명을 질렀다. 이건 말도 안 돼. 내부 정보가 유출됐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그는 분노에 차 모든 임원들을 닥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분노가 커져갈수록 유진의 비밀 계좌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쌓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주가 폭락으로 회사가 휘청이는 동안 유진의 2번째 공격이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우호적인 해외 투자 펀드를 내세워 시장에 풀려있던 진성그룹의 회사채를 비밀리에 사들였다. 주가 폭락으로 신용도가 불안해진 탓에 겁을 먹은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회사채를 헐값에 팔아치웠고 유진의 펀드는 이것들을 조용히 주워 담았다. 그 결과 불과 몇 주 만에 진성그룹의 가장 큰 채권자 그룹 중 하나가 바로 유진의 사람들이 되었다. 강태준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단의 만기 연장을 요청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그는 협상 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냉정한 얼굴의 펀드 매니저가 사실은 자신이 내쫓은 전 아내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아바타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진성그룹 본사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재무팀은 밤낮 없이 은행과 채권단을 상대하느라 녹초가 되었고 기획팀은 줄줄이 취소되는 투자 계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유능한 인재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기 위해 조용히 이직을 준비했다. 강태준은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그는 신경질적으로 변해갔고 사소한 실수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책임을 전가했다. 그의 리더십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금융계에서는 갑자기 나타나 진성그룹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미지의 세력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그들의 공격 방식이 너무나 정교하고 대담해서 사람들은 그들을 유령 혹은 벌처펀드, 월추얼 펀드라고 불렀다. 강태준은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자신의 오랜 라이벌 기업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엉뚱한 곳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주가 차트가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다른 화면에는 그녀의 대리인이 사들인 회사채 목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또 다른 화면에는 강태준이 초췌한 얼굴로 기자들 앞에서 회사의 위기설을 해명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거대한 제국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칼자루를 쥔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숨어서 진성그룹을 덮친 재정적 압박은 마침내 강태준 제국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부서뜨리기 시작했다. 그 약한 고리는 바로 강태준과 한소희의 관계였다. J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는 밑 빠진 독처럼 돈을 빨아들이는 재앙 덩어리로 전락했다. 한소희가 야심차게 주연을 맡은 영화는 평단과 관객 양쪽으로부터 처참한 혹평을 받으며 흥행에 대실패했다. 막대한 제작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왔고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사들과 투자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연일 강태준을 압박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궁지에 몰린 강태준은 비열한 해결책을 선택했다. 바로 모든 책임을 한소희에게 떠넘기는 것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배우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패착이었다며 교묘하게 그녀를 비난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과 회사가 모두 망가지게 생겼다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탓했다. 자신이 진성제국의 여왕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한소희는 강태준의 태도 변화에 경악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던 남자가 위기가 닥치자마자 꼬리를 자르듯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들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는 매일 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당신이 다 승인해 줬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이 비겁한 인간. 한소희가 악을 쓰며 소리치면 강태준은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맞받아쳤다. 내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야. 넌 내 인생에 끼어든 최악의 재앙이야. 한때 서로를 향해 속삭였던 달콤한 사랑의 언어는 날카로운 비수와 저주로 변해 서로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들의 사랑은 야망과 허영심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외부의 압력이라는 거센 파도가 밀려오자 그들의 관계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한소희는 자신의 지위와 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대로 버려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회사의 비밀 정보나 개인적인 약점들을 무기로 그를 협박하려 들었다. 만약 날 버리면 당신이 저지른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혐의를 언론에 다 폭로해 버릴 거야. 같이 죽는 거지. 하지만 그녀의 협박은 오히려 강태준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어리석고 필사적인 모습에 마지막 남았던 애정마저 증오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여길 뿐이었다. 강태준이 자신의 연인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서유진은 조용히 반대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모든 것은 최 이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최 이사는 이번 사태로 회사와 자신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했다. 그는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었다. 최 이사는 한적한 고급 한정식집의 밀실에서 몇몇 중립적인 성향의 이사들과 마주 앉았다. 그는 굳이 강태준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처참한 수준의 재무제표 강태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숫자와 사실들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다. 선대 회장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최 이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셨고 회사를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성그룹의 창업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이사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최 이사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이대로 강태준 회장 체제가 유지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침몰하게 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쳐다보았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정상화시킬 강력한 의지와 정통성을 가진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선대 회장님의 진정한 유지를 이을 수 있는 숨겨진 대주주가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서유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사들의 마음속에 쿠데타라는 생각의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에 대한 불만과 공포가 이제는 변화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들은 최 이색에 그 숨겨진 대주주가 누구인지 캐물었지만 최 이사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그날 밤 강태준은 한소희가 J 엔터테인먼트에 자신의 지분을 헐값에 시장에 내놓으려 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회사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여자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그는 극도의 배신감에 휩싸였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술을 들이켜는 그의 등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눈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채 그는 서서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그를 파멸로 이끈 가장 견고했던 동맹은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이 이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지만 서유진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그리고 진성그룹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려면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바로 명백한 불법 행위의 증거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한소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분명 회사 자금에 손을 댔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박 변호사와 그가 고용한 최고의 회계 법인 소속 포렌식 회계팀에게 J 엔터테인먼트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생각보다 교활했다. 그는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고 회계장부 역시 교묘하게 조작해놓아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조사는 몇 주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졌고 유진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쿠데타는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바로 강태준의 충신으로 알려져 있던 재무총괄 박 부사장이었다. 그는 선대 회장 시절부터 진성그룹의 재무를 담당해온 원칙주의자였지만 강태준의 압박에 못 이겨 회계 장부 조작에 가담해왔다. 회사가 위기에 빠지고 강태준이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려는 조짐을 보이자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박 부사장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이대로 강태준이라는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잡아 살아남을 것인가? 그는 결국 결심을 굳히고 밤늦은 시간에 최 이사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리고 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최 이사는 즉시 이 사실을 유진에게 보고했다. 유진은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스모킹건이라는 것을. 그녀는 보안이 완벽한 자신의 아파트로 박 부사장을 초대했다. 며칠 뒤 박 부사장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약속된 시간에 초조한 얼굴로 유진의 집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한때 사모님으로 모셨던 여인이 이제는 자신과 그룹의 운명을 줄 수도 있는 거대한 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압도당했다. 유진은 그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박 부사장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 것 압니다. 강태준 회장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부사장님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면서도 동시에 감싸 안는 듯한 기묘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박 부사장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저는 부사장님께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그룹을 바로잡고 선대 회장님께서 세우셨던 원칙과 정도를 되찾을 기회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사장님의 양심과 회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진성그룹에서는 부사장님의 경륜과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존중받게 될 겁니다. 박 부사장은 유진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과 진정성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의 불안함이 아닌 굳은 결의에 찬 떨림이었다. 강태준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내역 J엔터테인먼트로 빼돌린 자금의 실제 사용처, 그리고 한소희에게 부동산과 명품을 사주기 위해 횡령한 자금의 입출금 기록 원본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증거였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횡령 및 배임의 증거. 유진은 말없이 USB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길고 어두웠던 정보전과 심리전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쥔 것이다. 박 부사장이 돌아간 후 유진은 자신의 작전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벽에 붙은 강태준의 사진을 오랫동안 노려보았다. 더 이상 미세한 균열을 만들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소극적인 방식은 필요 없었다.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혀 그의 성을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때가 됐습니다. 지금 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마지막 결전의 막이 올랐다. 회사의 재무 안정성 및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긴급 안건이라는 명목으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소집을 주도한 인물이 최 이사를 비롯한 몇몇 원로 이사들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강태준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려던 구시대적 인물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반대 세력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작정이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만한 미소를 머금고 의기양양하게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가 시작되고 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그로 인해 초래된 회사의 위기 상황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조롱 섞인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최 이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통렬하게 반박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여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서유진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날카로운 라인의 파워수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여장군처럼 위엄이 넘쳤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특히 강태준의 얼굴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굳어버렸다. 강태준이 당신이 여기 왜? 라고 소리치기도 전에 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른 이사들을 향해 돌아서서 엄숙하게 선언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진성그룹의 주요 주주로 등극한 스위스 투자펀드 메리트 시큐리타스의 아시아 지역 대표이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강태준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선대서 회장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진성그룹의 2대 주주이신 서유진 대표님이십니다. 최 이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회사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던 정체불명의 유령 투자자가 바로 자신이 헌신짝처럼 내버린 전 아내였다는 사실을. 다른 이사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멸시했던 한낱 사모님이 사실은 회사의 운명을 쥘 수 있는 막강한 실권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서유진은 소란스러운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고 우아한 걸음으로 회의 테이블의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USB를 꽂았다. 강태준은 그 USB를 보는 순간 그것이 박 부사장이 가지고 있던 것임을 직감하고는 절망감에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유진은 복수심에 불타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공지능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료를 하나씩 띄우며 마치 유능한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듯 담담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조작된 재무제표와 실제 원본 장부가 나란히 떠올랐다.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분식회계의 흔적에 이사들은 경악의 탄성을 내뱉었다. 다음 화면에는 자금이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J엔터테인먼트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도가 복잡한 선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보여주는 화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한소희 명의로 된 강남의 고급 빌라 등기부등본과 수억 원에 달하는 명품 구매 내역서 강태준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해외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였다. 완벽한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이 거대한 스크린 위에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서유진의 차분한 설명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발표는 감정적 비난이 아닌 철저히 팩트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이사들에게는 더 큰 공포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리더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고는 할 말을 잃었다. 마지막 증거 자료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진성그룹의 유령 회사 계좌에서 강태준의 개인 비자금 계좌로 거액이 이체되는 명백한 기록이었다. 유진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스크린을 껐다. 회의실은 다시 긴장된 조명 아래 놓였다. 그녀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강태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강태준 씨, 저는 진성그룹의 2대 주주로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현 시간부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그녀의 선언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왕좌를 둘러싼 마지막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서유진의 해임한 발의는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야수처럼 포효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전부 조작된 거야. 저 여자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회사를 망치려는 거라고. 그는 이사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다.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진성을 얼마나 키워왔습니까? 저런 근본도 모를 외부 세력의 대표, 아니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카리스마와 권위에 호소하며 상황을 뒤집어보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이사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스크린에 펼쳐졌던 명백한 증거들은
그의 모든 변명을 초라한 거짓말로 만들었다. 그가 이 사태를 개인적인 원한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의 리더십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앗아갔다. 이사들은 깨달았다. 강태준은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아니라 자신들과 회사를 함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위험한 짐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을. 침묵을 깨고 일어선 것은 강태준의 최측근이자 오른팔로 불리던 운영 총괄 사장이었다. 그는 착잡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증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회사를 위해, 그리고 회장님 자신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의 말은 강태준의 편에 서 있던 마지막 지지 기반마저 무너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태준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의 광기 어린 폭언이 이어지는 동안 서유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를 지켜보기만 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가 지쳐 헐떡일 때 그녀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태준 씨. 이것은 진성그룹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스크린에 떠올랐던 숫자들은 원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녀는 최 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 이사님 표결을 진행해 주시죠. 최 이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준 대표이사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다. 이사들은 한 명씩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강태준의 해임에 반대한 이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의 권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만장일치라는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종말을 고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진성그룹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당했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은 패배한 왕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회의실에는 이제 서유진과 강태준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증오와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노려보았다. 도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한 거야? 단지 내가 망가지는 꼴을 보기 위해서였나?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처음으로 그에게 차가운 연민이 담긴 시선을 보냈다. 당신은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당신은 나를 얕봤고 내 아버지의 유산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당신 것이 아닌 것을 탐냈고 소중한 것을 내버렸죠. 그녀는 그의 책상이었던 곳으로 다가가 손으로 매끄러운 표면을 쓸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강태준 씨. 이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상화 과정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복수의 쾌감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끝낸 자의 담담함만이 묻어나왔다. 그녀는 강태준에게서 그가 바랐을지도 모를 감정적인 반응, 즉 분노나 슬픔 혹은 만족감 같은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원인 그 자체처럼 보였다. 그 사실이 강태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유진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뒤돌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강태준은 자신이 앉아있던 회장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아닌 곳이었다. 그는 완전히 부서진 남자가 되어 고개를 숙였다. 카메라가 멀어지듯 거대하고 텅 빈 공간 속에 홀로 남겨진 그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왜소해 보였다. 체크메이트. 게임은 끝났다. 강태준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서유진이 이사회에서 제시했던 증거들은 즉시 검찰에 제출되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그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총수에서
하루아침에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와 추악한 사생활을 대서특필했고 대중들은 그를 향해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다. 그의 부와 명예 그리고 자유는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한소희 역시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 강태준이 구속되자마자 그녀를 향한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특혜는 끊겼다. 그녀가 강태준에게서 선물 받았던 고가의 부동산과 명품들은 모두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압류당했다.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탐욕과 허영심이 만들어낸 그녀의 화려한 시절은 짧고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혼란의 폭풍이 지나간 진성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다. 최 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유진을 그룹의 새로운 회장이자 CEO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 아니었다. 왜곡되었던 모든 것을 바로잡고 회사의 정통성과 창업 정신을 되찾는 상징적인 대관식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유산이 깃든 왕좌의 가장 정당한 방식으로 오르게 되었다. 며칠 뒤 서유진은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과 언론을 상대로 공식적인 회장 취임 연설을 했다. 단상 위에 선 그녀의 모습은 차분하고 위엄이 넘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이나 복수자의 통쾌함이 아닌 회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진성그룹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우리 그룹은 최근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애써 외면하지 않고 담담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저는 과거를 탓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섰습니다. 진성그룹은 정도 경영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업주이신 선대 회장님의 정신을 계승하여 최고의 품질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진정성과 명확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표했다.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직원들은 그녀의 연설을 들으며 새로운 희망과 안정감을 되찾았다. 투자자들과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그녀의 취임과 동시에 폭등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증명해 보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유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진성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부실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되었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 회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건강한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 어느 늦은 저녁 유진은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회장실에 홀로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최 이사가 들어와 긍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업무 보고를 마치고 나갔다. 그녀는 잠시 펜을 놓고 거대한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섰다. 발 아래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 강태준이 세상을 다 가진 듯 내려다보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심장을 얼어붙게 했던 배신의 고통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단련해야 했던 차가운 결의의 시간들,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은 오늘까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환희 대신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회사를 되찾은 승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과 인생,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가치를 되찾은 여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도 냉혹한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 서유진이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여왕의 시대는 그렇게 고요하고도 찬란한 새벽처럼 밝아오고 있었다.